일본 증시가 10년 넘게 계속 상승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딱 하나 지금 안 좋아요. 뺀 모든 에너지는 단기적으로는 다 좋을 수 있다. 지금 이제 과거에는 석유를 기반으로 우리 공장 같은 데서도 돌리는데 석유 떼고 가스로 떼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거기에 센서를 받고 이렇게 하려면 공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전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확산이 되고 AI를 가지고 진짜 공장에서 로봇이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시스템들이 석유나 기존의 석탄이나 이런 게 아닌 전기라는 형태로 움직이지 않으면 걔네들은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그 움직이는 그 자체보다 얘들의 지휘 컨트롤을 하는 게 AI인데 그 AI를 가동시키는 그 데이터 센터는 전기에 의해서만 가동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어떻게 보면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이게 지금 사실은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작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정적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책에서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나 반도체, 메모리 막 이런 거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 로봇 움직이는 거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라든가 AI도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식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라 창의력 있게 뭐 오픈 소스라든가 구독형이라든가 그런 식의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의 변화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물리 세계로도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하겠다는 것도 미국의 공장을 가져온 다음에 그 공장도 AI 기반으로 구축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굉장히 하드웨어적입니다. 예, 그리고 공장을 운영을 하거나 했을 때 되게 수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있으면 현대차 밑에 1차 하청 밑에 2차 하청 밑에 수직적으로 가고 과장 부장님들이 쫙 움직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카카오톡의 그 회사가 거기 가입자들한테 갑질하면 애들 다 나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서 올해 넘어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그 전에는 지금 우리가 실물의 세계나 오프라인 세계도 결국은 전환되기 전에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미국은 예전에 그런 것들을 다 무슨 뭐 중국이나 딴 나라한테 맡겼는데 이제 미국이 직접 제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조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로봇을 돌릴 때는 제조 관련되는 데이터 노하우 같은 거는 범용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려면은 기존의 제조업의 짬밥을 가지고 있고 미국하고 같이 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디지털이나 이런 거에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나라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 중국은 뭐 안보적인 것도 안 맞고 한국은 사실은 생각보다 공장 자동화나 디지털이나 이런 것도 있고 MZ세대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나 변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뭐 저희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회식 같은 것도 딱 없어지고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또 제공할 수 있는 게 있고 한국이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그 영역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옛날에는 구식이라고 생각했는데 HBM이라든가 새로운 공장 생산 파운드리 쪽에서 미국이 한국 같이 가려는 게 있고 저는 이제 군수 방위 쪽도 보고 있는데 각종 첨단 무기를 그냥 미국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뭐 무인 함정을 만드는 것들도 미국의 제조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있지 이제 팔다리가 아직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팔다리도 다 만들긴 하겠지만 그 간격을 좁혀주는 것들이 한국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역에서 한국에서 투자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최근 한국 증시에서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2차 전지, 방산, 우주 뭐 이런 뭐 그런 산업일까요? 것들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주항공이나 방사는 조금 따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아직까지 전쟁 국가예요. 저희가 완전히 종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군대를 막강하게 운영하고 상시 전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심지어 행정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서도 아직은 전시를 가정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 지문하는 것도 다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고 아직도 방위군들이 뭐 예비군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군사나 이런 데서 유럽 같은 데 보면 이번에 전쟁 터지고 나면 독일이나 이런 데 막 포탄도 지금 없고 막 엉망인데 맞아요. 한국은 그런 거 대응도 됐는데 지금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인공위성으로 제어하고 AI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이버 해킹을 북한이 한국을 되게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기술이나 능력이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국이 미친 듯이 함정을 만드는데 미국이 함정을 못 만들거든요. 조선소가 노후해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조선소는 대형만 만들고 AI 기반으로 한 소형 무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의 변화 대응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한국군은 그런 거를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이 지금 정찰 위성을 지금 1년도 안 되는 동안 바로 2개 쏘아 올리고 지금 계속 이쪽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당연히 미국보다 한국이 떨어지고 사이버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떨어지지만 미국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됐고 지금 한국군이 그런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산업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보시면 국내에서도 방산주들이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강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방산주들 가만 보시면 폴란드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핫했던 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핫한 친구는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뭐 비행기라든가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저는 하나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무인 자율주행 전자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쪽이 지금 메인 트렌드가 되고 한국도 그런 게 되고 아마 한국군이나 미국하고 그런 것들 잘 접목이 되면 그런 데서도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한국의 원화 환율뿐만 아니라 일본의 환율도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아까 이제 히타치랑 디스코 같은 기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일본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막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대로 엔화가 더 약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혹시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무슨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환율에 대한 예측이나 매크로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일본 주식을 제가 투자한 지 한 4, 5년 됐거든요.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에 한 20에서 25%는 항상 일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일본 주식은 가지고 있는 게 한 10대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뭐 커버하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까지 하면은 한 4,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환율이나 매크로나 이런 거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일본 기업의 체질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 바뀜이 10년 이상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 기업을 보면 옛날 막 소니나 도요타 와 잘했다가 80년대 90년대 망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이 배울 것도 없다라고 했고 맞아요. 실제로 이게 2007년 8년까지는 유효했어요. 근데 이제 그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7년 8년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이 되게 정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는데 우리는 IMF 때 뭔가 개선을 하고 체제 개선, 얘들은 체제 개선 안 하고 버블 정리도 안 하다가 2008년에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일본의 몇몇 기업들이 우리나라 IMF 겪었을 때 몇몇 기업들처럼 바뀐 겁니다. 와. 그게 이제 뭐 히타치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일본에 이제 많은 몇몇 기업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 바뀜을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2009년부터 시작했으면 거의 15년, 6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거를 일본 정부가 아베가 정권을 집권을 한 다음에 정책 차원에서도 적극 도입을 했어요. 근데 아베 정권이 들어선 게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그것도 1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 기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 잘 대응 못하는 애들은 망하거나 쇠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바 같은 게 대표적인데 도시바하고 히타치는 일본을 대표하는 양대 기업 중에 하나였고 되게 경쟁 기업이었는데
도시바는 최근에 상장 폐지당했어요. 그 옛날 뭐 웨스팅하우스 잘못 투자했다 망했고 저희로 가면은 하이닉스 뭐 랜드 매각하니 안 하니 그런 거를 경쟁국인 한국한테 판이 안 판이 얘기 나오는 거다. 수치스럽고 망한 건데 또 거의 비슷한 회사였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안 갔거든요. 우리도 IMF 터지면서 대우 같은 데들 망하고 뭐 혜태 망하고 살아남고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는데 일본 기업들이 지난 10년에서 15년간 바뀌고 지금 살아남은 애들은 노령화 시대라든가 MZ 세대 시대에 일하는 방식의 개혁도 바꾸고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친환경으로 기업의 체질 구조를 바꾸고 불필요한 지배 구조 같은 거를 개편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건실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입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엔저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일본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상태에서 일본의 기업들은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사업도 이제 되게 집중하면서도 미래 트렌드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일본 경제에 관심 있는 건 이제 엔화를 사냐 안 사냐 그리고 일본 주식을 사냐 안 사냐 하는 건데 뭐 저는 엔화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측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주식을 사는 거는 엔화에서 설령 손해 보는 게 있더라도 좋은 기업이나 우량한 기업들을 사면은 그게 훨씬 더 수익이 크고 일본의 기업들은 되게 많이 바뀌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일본 증시가 신고가를 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 증시가 10년 넘게 계속 상승했어요. 그렇구나. 예, 저희는 사실은 지난 10년간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박스권하다 좀 올라온 건데 걔네들은 10년간 꾸준히 올라서 옛날 버블 때 고점을 돌파한 거죠. 이게 돈이라는 건 정직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보고 투자하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책 제목이 2025년 AI 슈퍼사이클이 온다잖아요. 예. 지금은 24년이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 뭐 이렇게 폭락했을 때나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사 모으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주식을 좀 사면 잘 안 팔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인텔 같은 것도 비중을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더라도 보통은 다 2019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히타치 같은 것도 제가 늦게 알긴 했지만 한 2, 3년 전에 사놓고 그냥 가져가요. 와.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아닌 애들은 중간에 버리기도 하죠. 예, 계속 하지만 무난하다 하는 애들은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저는 클라우드부터 책에서 얘기 드리거든요. 클라우드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변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변화와 발전과 클라우드가 접목이 돼서 AI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AI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거나 뭐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거 그리고 군대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로봇 공장 내 로봇 이런 것들로 이게 이제 계속 확산이 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러면은 2, 3년 내에 끝날 거냐?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만 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지금 전체 전기량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전력망이나 전선이나 뭐 발전소 같은 거는 5년에서 10년씩 걸리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 2, 3년 전부터 투자가 막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계속 늘려야 되고 지금 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나 데이터 센터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전기의 지금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급하게 팔 필요는 없죠. 물론 그 안에서의 변화는 하지만 업계 대표 종목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ESG를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은 환경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든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제 노령화가 돼서 예전처럼 막 가는 거 안 되고 MZ 세대는 전 세계 다 동일하게 했어요. 뭐 칠레건 남미건 어디든 간에 다 유튜브 보고 다 공정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파나마에서 구리광산 굉장히 큰 게 있었는데 외국 기업이 불필요하게 너무 과도하게 착취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그게 폐쇄가 되면서 구리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머징 국가들도 자 돈만 주고 적당히 굴려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됐고 그러면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페어하고 공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 있는 것들을 갖춰져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산업이 흥하냐 하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국가적 차원에서 뭐 선진적인 스탠다드, 미국이나 유럽은 스탠다드지 그게 뭐 다른 나라는 안 통해라고 했는데 가장 동양적인 것 같은 일본,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세상이 강했던 일본이 십몇 년간 개조를 해서 노령화라든가 MZ세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을 만드니까 국가 자체의 지수가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것들이 과연 그러면 일본만의 얘기일까?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흐름들은 앞으로 5년, 10년간 계속 이어져가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도 그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개별 기업을 볼 때는 이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런 흐름에 이 기업이 좀 안 맞냐 맞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거는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런 흐름에 계속 맞고 계속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저는 어지간하면 잘 안 팝니다. 야, 그렇군요. 예. 그 중국 기업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전기 에너지 뭐 이런 정도만 맞는 거고 뭐 거버넌스나 뭐 국가 공산당 정치적인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배제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세 개가 다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요. 클라우드를 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를 초기 단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몇몇 생태계 업체가 갑질을 하거나 거기에 있는 내 정보를 막 탈취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액티브하게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네. 최근에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오픈 소스를 통해 가지고 서로 막 우리 앱 생태계 막 서로 같이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애플 앱 생태계를 자기 맘대로 하거나 갑질하거나 하면 한참 번영하다가도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제가 되게 책에서는 좀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길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지고서 만약에 AI 기반으로 로봇이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상황에 따라서 뭔가들을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권한이 다 위임이 돼야죠. 근데 지금처럼 수직적으로 보고하고 하는 시스템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한때 알리바바라든가 굉장히 많은 IT를 통해서 갔다가 최근 정체가 되잖아요. 물론 미국의 압박도 큽니다. 그런데 중국의 모든 IT 기업들이 어느 정도 커지고 난 다음에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생태계를 운영하고 그게 중국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중국 밖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젊은 친구들한테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정부에 의한 지능에 의해서 어느 일정 수준 올라가더라도 안 되는 거죠.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중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기차도 많이 깔려 있고 되게 태양광 발전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부분은 많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앞단이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의 마인드와 산업이 같이 가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정부의 힘으로 계속 갔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볼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들 좋아질 걸로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맞아요.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라고 하는 독재 정부가 들어서고 나왔던 그 ESG에 맞지 않는 무형적인 한계들, 정부의 독점,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나온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이상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뭐 30년 장기 불황 같은 모습이 중국에도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투자는 물론 뭐 지금 바닥에 빠지거나 뭐 좋은 기업들이거나 뭐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거는 모르지만 큰 흐름에서는 좀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게 한국한테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도 어떻게 보면 일본과 중국의 그 미국과 그 세 나라의 문화적, 산업적 특성의 중간에 어딘가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제조업이나 어디의 영역들은 중국적인 영역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인적 자원이라는 것들을 ESG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소셜로 강조를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조선업이라는 게 수주만 많이 받으면 우리가 짱이니까 그냥 바로 이득을 받는데 최근에는 저가 수주 끝나고 수주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3, 4년 전에 다 도망갔던 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안 가요. 약간 조선업이 아직도 네. 수직적이고 꼰대 문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문화 자체가 안 맞다. 그래서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서울 와서 차라리 배달 기사 뛰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선업계에서의 그런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 개선이 없이 앞으로 지금은 거기 40대 50대만 돼도 가장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배를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조선소도 이제 AI라든가 뭐 태블릿을 하면서 AI한테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중국이 조금 더 크게 드러나고 있고 물론 중국도 시스템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할 텐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게 안 좋은 방향이 좀 쌓여가고 이제 가셔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0 정도의 자산이라고 했을 때 예. 자산 배분을 국가별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 한 75 가지고 있고요. 일본이 20에서 25 정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또 이제 아무래도 국내 투자를 이제 기관 투자자 생활을 하면은 좀 국내 주식이나 이런 거 하면 좀 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좀 가급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한국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직장이 있고 집이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자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선진국이 60~70%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노출도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자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과 미국 그 중에서 뭐 6대2 정도 보고 한 1 정도는 좀 다른 것들 뭐 원자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최근에 이제 인도도 좀 보고 있어요.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인도를 좋게 보는데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고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전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선진국 자산 그리고 지금 변화되는 중심의 핵심인 자산 그런 국가 비트코인도 볼까요? 비트코인도 저는 뭐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예전에 그 암호화폐라든가 그것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들을 21년에 인덱스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비트코인을 그냥 좀 나이 드신 분들처럼 완전히 못할 자산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해외 주식 스터디하면서 20대 친구들이나 30대 친구들하고도 같이 하는데 20, 30대 분들은 사실은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과 삼성전자가 거의 동등한 선택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그분들의 자산은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인도 투자를 하는 수 있다. 참고로 이제 저는 사실은 안 하고는 있으나 저는 주식에 좀 더 집중하는 케이스인데 뭐 코인베이스 같은 거는 간간히 조금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그쪽보다는 좀 다른 쪽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선호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 여유 자금으로 뭐 한 1억 원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뭐 제 포트도 사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대략 아까 이제 뭐 6대 3대 1 정도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 일본 뭐 기타.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6 정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되는 메인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한 2, 3 정도가 전기와 관련된 거, 뭐 전력망이 됐건, 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됐건, 뭐 그런 것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은 제 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 10% 정도는 뭐 기타 자산들에 좀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로 참가 말씀드리면 그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다가 전기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석유를 그냥 쓰는 것보다 석유를 전기로 전환하면 당연히 좀 줄겠죠. 변환하는 과정도 그렇고 송배전 과정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에너지 칼로리를 쓴다 하더라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AI라든가 막 여러 가지 친환경이나 이런 이슈가 되면서 전기 중심의 사용량들이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전기의 폭증이 아니라 총 사용 에너지가 모두 폭증입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서 그런 것들은 전기나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발전소 짓는데도 오래 걸리고 전력망 같은 거 구축하는데 15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의 수요 폭증을 대응하지 못해서 거기 관련되는 기업들의 가치들이 다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저는 올해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석유 기업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친환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네. 이제 석유나 가스 기업 그리고 그동안 이제 주가가 빠져서 아무도 관심 안 갖지만 최근 들어서 태양광이랑 풍력까지도 그리고 원자력도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공지능이 내면서 전기의 사용량이 폭증해 보니까 일단 에너지 섹터의 모든 게 다 지금 핫해지는 구간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난 거에 정리가 됐죠. 근데 그럼 풍력이나 태양력 이런 거는 다 전기로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예, 석유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딱 하나 석탄만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석탄을 뺀 모든 에너지는 한 단기적으로는 다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부족합니다. 야.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뭐 지정학적 갈등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에너지가 예전에는 막 다른 나라로 자유롭게 가는데 지역별로 가지 못하면서 네. 더 늘어난 것도 있고 전기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안보나 무기화 시키는 작업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나 에너지를 막 비축하거나 국가 내에서 강화하는 작업들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는 석탄을 제외하고서는요. 석탄은 지금 아웃되는 분위기니까 가져가시면은 적어도 평타 이상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와, 오늘 정말 또 엄청난 인사이트를 배운 것 같습니다. 예. 큰 흐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 ESG까지 예.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셨을 것 같고 예. 그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딱 요거 탑재하고 책을 읽으면 책이 너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기를 그리고 바랍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또 예. 한번 나와주셔서 저야 뭐 책에 좀 감사하죠. 그때는 좀 더 디테일한 질문 예. 좀 던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사실은 여기 이제 출연한다고 얘기 나오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사이트에 딱 보고 이렇게 가입자분도 많고 많은 분들이 하는 유튜브인 걸 몰랐다는 걸 제가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저기 정말 많은 책들과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책을 읽고 여기 유튜브 보시는 많은 분들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잘 됐으면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 인공지능, 전기에너지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까지 비트코인도 전기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관심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요즘에. 예.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AI 슈퍼사이클이 온다에 서병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